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기시험 대비를 위한 이론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과목인 이상심리학의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정신진단 분류체계 또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DSM-5의 개정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그 373페이지 가운데 있는 DSM-5의 대표적인 상위 20개, 하위 300개에 대한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각각의 상위 유형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그런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SM-5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게 20개 중에서 신경 발달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 지적 장애라든가 의사소통 장애,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든가,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ADHD라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학습 장애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애, 이렇게 해서 신경 발달 장애에 대해서 총 6개의 장애 개념을 수록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신분열 스펙트럼입니다. 자, 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과목에서 보면 그 MMPI 보셨죠, 그죠? MMPI도 물론 10개의 어떤 장애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순서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게 또 새로운 DSM만의 어떤 편제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정적 장애의 하위 유형이라고 해서 분열형과 그 다음에 망상장애, 또 단기 정신적 장애, 정신분열형 장애, 그 다음에 분열 정동장애, 마지막으로 긴장성 강직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요 정신분열형에 있어서만큼은 DSM-4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만 분열형 성격 장애를 스펙트럼 장애로 포함시켰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양극성 관련 장애입니다. 그래서 양극성 관련 장애는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차원별로 접근을 했다라고 해서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 내지는 내부 분류, 내부 차원으로 나눴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양극성 장애 1형과 양극성 장애 2형 또는 순환 감정 장애, 이런 식으로 해서 1형, 2형 또는 뭐 군집 1, 군집 2, 군집 3, 이렇게 나중에 성격장애 가면 또 그렇게 분류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적 분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면서 보면 뭐 별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DSM-4와 DSM-5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DSM-5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작년부터는 굳이 이제 그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DSM-5에만 집중을 해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장애가 네 번째로 등장합니다. 우울장애 역시 하위 유형을 보면 주요 우울장애와 지속성, 그 다음에 월경전기 불쾌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장애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SM-4에서 기분장애 범주에 포함시켰으나 DSM-5에는 별도의 장애로 분리시키면서 기분장애가 아닌 두 개의 장애로 명시적으로 추가해서 월경전기 불쾌장애와 파괴적 기분조절 곤란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우울장애에 탑재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불안장애입니다. 하위 유형으로서 분리불안장애부터 시작해서 뭐 선택적 무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그 다음 또 어떤 뭐 딱히 이렇게 정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불안 증세가 좀 심한 범불안 장애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7개의 불안 장애의 하위 유형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박 및 관련 장애라고 해서 강박장애, 신체 변형 장애, 또 4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모발 뽑기 장애라든가, 5번에 보면 피부 벗기기 장애, 요것들이 이제 박피증 또는 발모광이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등재가 됐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라우마형 장애입니다.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로서 하위 유형에 보게 되면 반응성 애착 장애라든가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 그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급성 스트레스 장애, 마지막으로 적응 장애와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스트레스를 하나로 좀 흩어져 있던 그런 스트레스 장애들을 하나로 묶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해리장애입니다. 하위 유형으로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있고요. 또 기억상실증, 그 다음 미인증이나 비현실감 장애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리장애 중에서는 해리성 둔주의 범주는 삭제를 하고 기억상실증에 통합시켰다고 해서 해리성 둔주는 기억의 문제로, 기억상실의 문제로 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개 영역을 설명하면서 해리성 둔주가 뭐죠? 막 이렇게 목적 없이 막 헤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배회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배회증은 이 해리장애에서 빼서 기억의 문제, 기억상실증으로 통합됐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체 정상 및 관련 장애의 하여 분류로서 신체 정상 장애라고 해서 신체화 장애라든가 특히 건강염려증, 우리 MMPI에서 1번에 해당되는 건강염려증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환장애라든가 의학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그리고 허위성 장애라고 해서 허황장세 내지는 연극성 장애와 유사한 그러한 허위성 장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급식 및 습식 장애의 하위 유형으로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식증, 포식증, 뭐 이식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반추 장애도 있습니다. 반추 장애. 그 다음에 또 과잉 섭취 장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거식증하고 폭식증을 좀 구분하는, 그래서 좀 아주 세분화시키는 이런 부분을 참고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배설장애가 있습니다. 윤호증과 유분증, 소변과 변이죠. 그런 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각성 장애의 하위 유형으로서 불면장애와 가다수면장애, 수면발작이라고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기면증이라고 하죠. 느닷없이 갑자기 잠들어 버리는 그러한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 관련 수면장애,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뭐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라고 해서 일주기 낮과 밤의 리듬이 깨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면 곤란 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로는 성기능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사정 지연 장애라든가 발기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성욕 감퇴 장애가 있고요. 또 여성 같은 경우는 뭐 여성 절정감 장애, 여성 성적 관심, 흥분 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교 고통 장애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통이 있는 게 아닌데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장애까지 포함되고요. 14번째로는 단일 하위 유형이 없습니다. 딱 하나 성불편증이라고 해서 성정체감 장애 변화라고 해서 성정체감과 관련된 장애가 하나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파괴성 장애, 파괴적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그래서 뭐랄까요, 안정성에 대한 장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충동 통제 장애와 품행 장애 같은 것들이 또 나오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방화광이라든가 도벽광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 관련 및 중동 장애라고 해서 물질 사용 장애, 유도성 장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금단 현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내용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7번째 신경인지 장애, 뭐 주요 인지 신경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선망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보시기 바랍니다. 뭐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이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이니까 하나하나 발표하고요. 지금 우리가 교재 제가 313페이지의 DSM-5에 20개의 상위 범주와 300개의 하위 유형 중에서 이것은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만 좀 추려서 379페이지까지 제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암기가 돼야 됩니다. 여기는 내용은 암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순서대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만 예를 들면 성격 장애에는 뭐가 있고 선독적 장애에는 하위 유형이 몇 개가 있느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번째 성격장애입니다. 역시 대표적인 차원적 분류로 해서 군집 A와 군집 B, 군집 C 이렇게 나누고 시험에 참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편집성은 군집 A 성격장애냐 군집 B 성격장애냐 이런 식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꼭 챙겨주시고요. 그러니까 국가시험도 보면 논란이 되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이런 수험서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고 다른 이견이 별로 없고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 않는 것, 어느 정도 통일된 것들 이런 것들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잘 안 내죠. 그런 의미에서 이 18번의 성격장애 군집 A, B, C는 명쾌하게 좀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범주형 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 내는데 크게 부담이 없죠. 그게 잘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19번 선도착 장애의 하위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뭐 성기능 장애와는 좀 다른 이런 내용으로 해서 관음증부터 시작해서 복장, 도착증까지 총 8개의 하위 유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0번째는 향후 연구 장애입니다. 향후 연구해야 될 그러한 장애들이죠.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것을 하나의 장애라고 보고 이 카테고리에 넣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임상적인 자료가 좀 부족하거나 사례가 좀 부족하거나 또 명쾌하게 어떤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장애라기보다는 이제 정세가 보이는 거죠.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카페인 중독 또는 카페인 의존 이런 장애가 있고요. 또 요즘 많이 청소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중독증 같은 이러한 것들은 향후 좀 연구를 더 해야 될 그러한 장애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막 정신없이 막 20개 상위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시면서 적어도 20개 중에서 하위가 몇 개 정도 있고 어떤 유형의 장애는 어디에 속한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챕터 4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상위 20개 장애에 대해서 정신장애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앞의 순서와 상관없이 시험과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들부터 먼저 앞에서 다루었으니까 앞의 순서랑 뭐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그 20개 상위 유형 중에서 5번째에 속하는 불안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거의 문제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한 문장이 한 그 단락이 뭐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먼저 그 380페이지에 불안장애에 대해서 박스 안에는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실어 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제 1절에 보게 되면 불안장애의 하위 유형부터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분리불안장애입니다. 아동기 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분리불안에 대한 장애가 되겠고요. 이러한 분리불안의 장애는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밑에 총 8개의 진단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적어도 3개 이상이 이러한 정세를 보이게 되면 우리는 분리불안 장애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동그라미 1에 집 또는 주된 애착 대상과 분리되거나 분리가 예상될 때 반복적으로 심한 불안을 느낀다거나 또는 주된 애착 대상을 잃거나 그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적으로 심하게 걱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불안을 느끼거나 심하게 걱정을 하거나 또는 3번에 보면 운 나쁜 사고가 생겨 주된 애착 대상과 분리될 것이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걱정을 하는, 뭐 길을 잃지 않을까, 뭐 납치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서 내가 어떤 애착의 대상과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들이요. 그리고 또 7번 같은 경우가 이런 것도 있어요. 분리에 관련된 내용과 연관되는 악몽을 반복적으로 꾼다든가. 그 다음 8번에 보게 되면 주된 애착 대상과의 분리가 예상될 때 반복적인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3개 이상, 적어도 장애 기간이 4주 이상입니다. 4주 이상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것은 18세 이전에 발병하는 청소년 아동기 유아기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는 이 부분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5번에 보겠습니다. 5번에 양가로 5번에 보면 이러한 분리불안 장애와 관련해서
광범위성 발달장애, 정신분열증, 다른 정신적 장애 기간 중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러한 분리불안 장애가 순수하게 분리불안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조현증이라든가 또는 다른 정신적 장애의 부차적인 정세로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리불안 장애로 진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예를 들면 조현증 내지는 정신분열증 증세로 진단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과 성인에서는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로 잘 설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자, 우리가 조금 뒤에 갔다가 공황장애를 공부하게 될 텐데, 그 공황장애의 한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장애 유형이 있어요. 이걸로 설명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경우에 이러한 분리불안 장애가 있어요. 그러한 진단의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리불안 장애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청소년이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 증세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쪽으로 진단하는 게 맞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불안장애 중에서 두 번째가 선택적 무언증입니다. 뭐 선택적 함구증 또는 함묵증이라고 하는 말도 쓴다고 그랬죠. 함묵증, 뭐 글쎄요, 여러 가지 단어가 막 나와서 하나로 참 통일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한자말의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학자들마다 좀 달리 얘기합니다. 무언증, 함구증, 그 다음에 함묵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적 무언증의 진단 기준입니다. 말 그대로 선택적이니까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말을 안 하는 것은 상관없죠. 그러나 말을 꼭 해야 되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은 장애를 의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장애가 학업적, 직업적 성취나 사회적 소통에 저해가 되고요. 적어도 이러한 장애 상태가 1개월 이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동의 경우에 예를 들면 입학 후에 한 1개월 정도 무언증 증세를 보인다. 이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장애보다는 입학하고 낯선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한 1개월 정도는 우리가 좀 얼굴이 익혀야죠. 우리가 보통 뭐래요? 낯가림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낯가림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개월 정도의 무언증은 어떤 장애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4번에 보면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그 언어에 대한 불편과 관계가 없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학습 능력이 좀 떨어져서 적절하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언어적인 습득이 좀 덜 돼 있다거나 또는 어떤 특정 단어에 대해서 내가 좀 쓰는데 좀 꺼리는 사람들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 생겨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봐야지 여기서 말하는 무언증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장애라고 해서 말을 더듬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선택적 무언증이 아니라 무슨 발성기관의 문제, 이런 걸로 기질적인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조현증과 같은 다른 질병, 다른 장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선택적 무언증으로 진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특정 공포증이라는 것이 세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동물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사회적 환경, 자연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보통 요즘 많이 생긴 특정 공포증이라고 해서 주사바늘을 무서워한다든가 특정한 동물을 무서워한다든가, 예를 들면 폭포라든가 무슨 높은
위치라든가 상황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상황은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뭐 공황증이라든가 사회공포증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로 동물 상황 또는 어떤 자연적 현상과 관련된 공포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습 이론,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이러한 공포증이 생긴 이유는 고전적 조건 하에서는 하나의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릴 때의 어떤 잘못된 경험이 하나의 학습이 되어서 공포감을 느낀다. 예를 들면 개를 보고 무서워하는 개에 대한 공포증은 어릴 때 개로부터 저는 안 좋은 경험이 학습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공포증에 대한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기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체계적 둔감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노출 기법이나 범람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유형이 있는데요. 이것도 시험 가끔씩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특정 공포증에 보면 동물형이 있고요. 파충류, 쥐, 뭐 개, 고양이 이런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 그 다음 자연 환경이라고 해서 폭풍, 높은 곳, 물과 같은 이러한 자연 환경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 그 다음에 혈액 주사 손상형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뭐 주사에 대해서 아주 정상 이상으로 말 그대로 비정상 또는 이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 다음에 상황형이 있습니다.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차가 터널을 갈 때 공포심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느끼는 공포증, 이런 것들은 다 상황에 따른 특정 공포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불안장애라고 해서 보통 사회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불안장애는 위에서 말한 특정 공포증은 어떤 동물이라든가 자연적 환경에 의한 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불안장애는 일단 사람의 개념이 좀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시는 게 구분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인지적 접근에서 보면 아까 위에서는 학습 이론에서 봤는데 이 사회 불안 장애는 일반적으로 인지적 행동의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잘못된 신념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인지치료적인 접근법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383페이지 위에 보면 사회공포증, 소시알 포비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낯선 사람과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등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서 그 상황을 가능한 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병을 우리는 사회불안장애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뭐 우리가 보통 공황장애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좀 하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5번에 보게 되면 사회공포증 환자는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직장 상사와 얘기할 때 불안하고 긴장이 되어 얼굴이 붉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공포증이다, 이런 얘기가 되었고요. 그 밑에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공포증의 진단 기준이라고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쭉 있는데요.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2번 같은 경우입니다. 사회공포증 진단 기준에 보게 되면 2번에 보면 양가로 2번, 두려운 사회 상황에서의 노출은 언제나 예외 없이 불안을 유발시키며, 그러니까 언제나 그 상황이 되면 불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가끔씩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사회공포증보다는 공황장애 쪽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관계가 있거나 상황이 어떤 작은 원인이 되어서 공황발작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공황발작인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회공포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3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포가 너무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인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고, 그래서 이거는 인지적 치료 기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공포증의 진단 기준은 마지막에 양가로 6번처럼 18세 이하의 기간이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뭐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청소년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6개월 이상 진행되어야 사회불안 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사람들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접촉면이 적기 때문에 단순히 그죠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6개월 이상 진행된다면 이것은 사회불안 장애로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러나 그 이하일 경우에는 단순히 낯선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숙달된 대인관계를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의 학습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장애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안장애에 대해서 총 7가지가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그 사회불안장애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황장애라든가 또는 광장공포증 또는 범불안장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공황장애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